제2부 장강의 영웅들 제8권 불타는 중원 제22장 날씨별곡. 도성에서 이런 변란이 일어났으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한 하군 좌장 난영은 그 무렵 신복부와 몇 명만을 거느린 채 임지인 저옹을 향해 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들은 강성을 떠난 지 3일 만에 고곡 땅을 지나게 되었다. 고곡은 진무공이 두 개로 갈라진 진나라를 하나로 통합할 때의 도읍지다. 옛날 세자 신생이 다스렸던 곳이기도 하다. 이 무렵 고곡의 관장은 대부 서우였다. 서우는 지난날 난서의 문객으로 지내면서 난씨 집안과는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었다. 서우는 은인인 난서의 손자 난영이 고곡을 지난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반가워했다. 일부러 고곡성 밖으로 나가 영접하고 그를 안으로 맞아들여 성대히 대접했다. 그대는 무슨 일로 여기까지 나왔소? 주공의 명을 받들어 저옹의 성을 쌓으러 가는 길이요. 그렇다면 우리 고곡에서도 사람을 보내어 성 쌓는 일을 도와드리겠소. 난영은 서우가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바람에 나흘을 고곡에서 머물렀다. 닷새째 되는 날이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임지로 떠나려 하는데 느닷없이 문중 사람인 난악, 남방 등이 들이닥쳐 통곡을 해대는 것이었다. 집안이 몽땅 박살이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당주님을 잡기 위해 양필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곳으로 달려오는 중입니다. 속히 피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당할 것입니다. 눈앞이 아찔해지는 소식이었다. 난영은 입술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곁에서 무사 도균이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달아나기는 어디로 달아난단 말이오? 양필이 군사를 거느리고 오면 내가 모두 어육을 만들어버릴 터이니 그대들도 딴 생각 말고 당주님을 위해 싸웁시다. 난악, 주작, 형괴 일행이 입을 모아 대답했다. 우리도 은주, 난영 밑에 사람이 부족할 줄 알고 달려온 것이오. 난영이 그들을 만류하며 차분한 음성으로 말했다. 나는 주공께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 이는 필시범씨가 나를 시기해서 벌인 일일 것이다. 만일 내가 양필과 싸우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공께 또 무슨 모함을 할지 모른다. 지난날 진문공께서 공자 시절 나라 밖으로 달아나 19년간 유랑 생활을 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우리는 일단 타국으로 몸을 피해 주공께서 나의 무죄를 알아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고곡 관장 서우도 관군과 싸우는 것은 이롭지 못하니 타국으로 몸을 피할 것을 권했다. 가신들은 분함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난영 일행은 곧 짐을 수습하고 수레에 올랐다. 서우와 작별한 후 고곡을 떠났다. 이때부터 난영의 정처 없는 망명 생활이 시작되었다. 난영은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꼬? 난악이 대답했다. 진나라 힘이 미치지 않되 돌아오기 쉬운 곳이 좋겠습니다. 초나라를 말함인가? 그렇습니다. 난영은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고개를 들었다. 좋다. 일단 초나라로 가자. 난영이 초나라로 망명했다는 소식은 곧 강성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져나갔다. 난영은 그 아버지 난염과 달리 겸손하고 남 도와주기를 좋아했고 어진 선비를 공경했다. 그래서 많은 강성 사람들이 난씨 일가의 운명을 슬퍼하며 그 처지를 동정했다. 이러한 민심을 눈치챈 범계가 진평공에게 아뢰었다. 난씨의 가신으로서 난영을 추종하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경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만일 나라를 버리고 그를 쫓아가는 자가 있으면 일벌백계로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때 난씨의 당원이었다가 체포되어 삭탈관직된 사람 중에 신유라는 이가 있었다. 신유는 의리가 깊은 사람이었다. 그는 난영이 초나라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을 듣자 집안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수레에 싣고 초나라를 향해 떠났다. 그러나 성문을 채 나서기도 전에 관리에게 붙들려 진평공 앞으로 끌려나갔다. 진평공이 가을 서리빨 같은 어조로 물었다. 당장이라도 목을 벨 듯한 기세였다. 너는 내가 법으로 금한 것을 어찌하여 범했느냐? 이때 신유의 대답이 절묘하다. 사람이 한 집안을 섬김에 있어서 첫 대에는 근면해야 하고 이 대에는 집주인을 형제처럼 여기어 어떠한 위난도 대신해야 하고 3대에는 임금이나 부모처럼 받들어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전제하고 계속해서 대답해 나갔다.
신의 집은 원래 미천하여 임금을 섬기는 대신 대대로 난씨 집에 예속되어 그 집 녹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지 3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난씨는 나에게 임금이나 부모와도 같은 존재다. 신하가 임금에게 가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을 어찌 막으려 하는가? 내가 이번에 난씨가 있는 곳으로 가려는 것은 신하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비록 임금이 공경에 처했더라도 신하가 임금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 난영은 타국을 떠도는 외로운 처지에 빠져 있다.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입는 형편이다. 만일 난영이 타국의 산골이나 길바닥에 쓰러져 죽는다면 결국 이는 진나라 군주의 어진 덕에 손상이 가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신유는 마지막으로 역설했다. 그러므로 신이 난영에게로 가는 것은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도리를 널리 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재치라기보다는 비장감이 엿보이는 대답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진평공은 어떠한 답을 내렸을까? 진평공은 그다지 도량이 작은 군주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는 오히려 신유의 대답에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대는 이곳에 남아 나를 섬겨라. 나는 난씨가 그대에게 주었던 녹봉의 2배를 그대에게 내려주겠노라. 그러나 신유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신이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난씨는 바로 신의 임금입니다. 한 임금을 버리고 다른 임금을 섬기라 하신다면 이는 천하 백성들에게 여러 임금을 섬기라고 권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공께서 꼭 이곳에 머무르라 하시면 신은 차라리 죽음을 청하겠습니다. 진평공은 신유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음을 알았다. 길게 탄식한 후 말했다. 이 세상의 모든 신하들이 그대만 같다면 군주 노릇하기가 참으로 편하겠구나. 나는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그대는 이곳을 떠나도 좋다. 마침내 신유는 집안의 재물을 여러 대의 수레에 나눠 싣고 강성을 떠났다. 그 무렵 난영은 초나라 국경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애초 영성으로 가려던 생각을 바꾼 것이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진나라를 섬겼기 때문에 초나라와는 원수지간이다. 무작정 영성으로 갔다가 초왕에게 용납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꼴만 더 우스워지지 않겠는가. 난영은 여러 날을 국경지대에 체류하며 고민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주작, 형괴 등 가신들이 의견을 내었다. 제나라로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나라 또한 진나라와 원수가 아닌가? 더욱이 3년 전 그들은 진나라의 공격을 받고 임치성까지 불타는 수모를 당했다. 어찌 나를 용납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나라와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더욱이 제나라의 세군주는 용맹을 좋아하고 승부욕이 대단하다는 소문입니다. 진나라에 패한 것을 무척 분통해할 것입니다. 주인께서는 어찌하여 제공의 도움을 받아 범계 일족에게 보복할 계획을 꾀하지 않으십니까? 듣고 보니 그러하다. 그러나 사람 일이라는 것은 알 수 없다. 먼저 그대들이 제나라로 가서 형편을 살피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의논이 정해져 순이, 직위, 주작, 형괴 등이 먼저 제나라를 향해 떠났다. 가는 도중 그들은 여러 대의 수레에 재물을 싣고 난영을 찾아오는 신유를 만났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반가이 인사를 나누었다. 순이가 물었다. 강성의 분위기는 어떠하오? 처음에는 살벌했으나 지금은 많이 나아졌소. 주공께서는 굳이 난시 일족을 멸할 생각은 없는 모양이오. 잘 간청하면 귀국도 허락받을 수 있을 것 같소. 그들은 다시 헤어졌다. 멀어져가는 신유의 모습을 바라보던 순이가 벼란간 두 눈을 빛내며 동료들을 돌아다 보았다. 우리가 굳이 제나라까지 갈 까닭이 무엇 있소? 우리의 목적은 범계 일족에게 복수하는 것이오. 지금 들으니 주공의 진노가 많이 누그러진 모양이오. 먼저 강성에 사람을 보내어 거짓으로 범계에게 투항한 후 기회를 보아 범계 일당을 처치하는 것이 어떻소? 좋은 생각이오만 범계가 우리의 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질 않소? 만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제나라로 향해도 늦지 않소. 그렇게 합시다. 의논을 마친 그들은 사람을 하나 사서 강성 안으로 들여보냈다. 진평공의 총신 아광부와 접촉했다. 주작, 형괴 등이 투항한다고? 아광부는 민심이 아직도 난시 일가를 동정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중군 원수 범계를 찾아가 은밀히 말했다. 주작과 형괴는 진나라 제1의 용사입니다. 어찌 그들을 불러들여 원수의 수하로 부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까지도 범계는 난씨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었다. 주작과 형괴 등이 용사이긴 하나 그들은 어디까지나 난씨를 위한 용사일 뿐이요. 그들을 받아들인들 내게는 아무 도움이 되질 않소. 원수께서 그들을 용납하여 난영이 대하던 것처럼 똑같이 대한다면 그때는 원수를 위한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예우 때문에 나의 사람이 된다면 훗날 다른 사람이 그들을 예우할 때 그들은 또 나의 곁을 떠날 것이요. 그것이 어찌 진정한 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소? 끝내 범계는 아광부의 권유를 거절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순간이었다. 순이의 계책은 실패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제나라 임치를 향해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제나라 세군주 제장공은 다소 특이한 사람이었다. 그는 세자 시절부터 용맹을 좋아하고 유달리 승부욕이 강했다. 그가 세자에서 폐위되었던 결정적인 원인도 임치를 버리고 도망치려는 아버지 제영공의 못난 모습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칼을 뽑아 말의 뱃띠를 잘라버렸기 때문이 아니던가. 나는 겁쟁이만 보면 화가 치민다. 최저의 도움을 받아 유배지에서 탈출했을 때 거의 단독이다시피 궁중으로 돌진하여 제영공이 보는 앞에서 융자를 베어 죽인 것도 군의를 탐내서였다기보다는 동생 아에 대한 승부욕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기질은 군의에 오르고 나서도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승부욕이 더 심해졌다. 결코 남에게 질 수 없다. 이런 기질의 소유자가 3년 전에 진나라에 대한 패배를 잊을 리 없었다. 제나라는 지난해 상임이라는 곳에서 진나라와 회합을 가진 적이 있었다. 물론 패전국으로서의 굴욕적인 회합이었다. 이 회합에서 제장공은 진나라와 동맹을 맺었다.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뿐이었다. 상임 회맹에서 돌아오자마자 제장공은 진나라와의 동맹을 싹 잊었다. 전쟁에서 패한 것은 내가 아니라 성군 제영공이다. 이렇게 떠벌리며 오히려 어떻게 하면 진나라에 대해 복수할 수 있을까 이를 갈았다. 그리하여 생각해낸 것이 친위대 창설이었다. 그는 널리 용맹이 뛰어난 역사를 모집하여 특별 친위 부대를 편성했다. 이들에 대한 대우는 파격적이었다. 대개 조정 관리들의 직위는 셋으로 나누어진다. 경, 대부, 사가 바로 그것이다. 경은 요즘으로 치면 장관급이요, 대부는 차관급, 그리고 사는 실무과장급들이다. 그런데 제장공은 이 세 직급 외에 친위대 용사들을 위해 용작이라는 새 직급을 신설했다. 용작이 받는 국록은 대부급에 해당했다. 군주가 특별히 신경 써서 창설한 친위 부대인 만큼 아무나 그 부대원이 될 수 없었다. 용작 직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심사는 엄격했다. 기본적으로 천근 구리솥을 들어올려야 하는 힘을 지녀야 했다. 또한 화살 7대를 쏘아 모두 관역 한가운데를 적중시켜야 하는 솜씨를 지녀야 했다. 그러므로 제나라 사람들 중 힘께나 쓰는 젊은이들에게는 친위 부대에 뽑혀 용작의 벼슬을 받는 것이 최대의 영광이요 꿈이었다. 맨 처음 용작으로 뽑힌 사람은 식작과 곽채였다. 그 다음으로 병사, 공소노, 봉구, 탁보, 양윤, 누인 등이었다. 제장공은 틈만 나면 이들 9명의 역사를 궁중뜰로 불러내어 서로 싸우고 활 쏘고 검수를 익히게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장공 즉위에 큰 공을 세운 바 있는 경자가 들어와 보고했다. 진나라 대부 난영이 본국에서 추방되어 우리나라로 망명해 오고자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제장공의 안색이 환하게 밝아졌다. 난영이라면 나도 잘 아는 사람이다. 진나라도 이재훈이 다 했나 보구나. 난영과 같은 훌륭한 경대부를 추방했다는 것은 그만큼 진나라의 국력이 손실되었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반면 그가 우리나라로 망명해 온다면 우리의 국력은 그만큼 강해진다. 나는 난영을 이용하여 진나라에 대한 복수를 감행하리라. 제장공의 이러한 환호와 각오에 반대 의견을 낸 신하가 있었다. 다름 아닌 안영이었다. 이 무렵 조정신료들은 안영에게 재미난 별명 하나를 붙여주었다. 작은 거인. 안영은 키가 작았다. 6척이 될까 말까였다. 당시 1척은 23cm 정도이므로 6척이라면 1m 40cm에도 못 미치는 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거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생각과 행동과 마음씀이 작은 키와는 정반대로 담대하고 호방하고 컸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안영은 흔들림이 없었다. 아무리 조정이 소란하고 어지러워도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는 법이 없었다. 제장공에게도 과감한 간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런 그의 모습이 동료들에게는 거인의 그것처럼 비쳤음에 틀림없다. 이 작은 거인 안영이 난영의 제나라 망명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었다. 주공께서는 지난해 상임에서 진나라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소국이 대국과 교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의입니다. 진나라에서 추방한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진나라와의 약속은 어디에다 쓸 작정이십니까? 안영의 이 말은 아직 제나라가 진나라에 맞설 만한 힘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었으나 제장공은 그 이면을 헤아려 볼 만한 안목이 없었다. 그대는 어찌 그리도 진나라를 두려워하는가? 내가 연전에 진나라와 동맹을 맺은 것은 일시적으로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우리 제나라는 능히 진나라에 피적할 만한 힘을 갖췄다. 보라, 그대의 눈에는 저 씩씩한 용작들이 보이지 않는가? 안영은 또 간했다. 주공께서 말씀하시는 씩씩함이란 힘을 말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되어도 아주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원래 장수들에게 있어 씩씩함이란 죽음을 무릅쓰고 예를 지키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고의 용맹을 떨친 장수들은 반드시 예를 먼저 행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이 힘입니다. 주공께서는 용작들의 힘에 의지하려 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예부터 가르치십시오. 노골적이면서도 당당한 직간이었다. 안영의 연이은 간언으로 조정은 살벌한 분위기가 되었다. 그러나 제장공은 안영은 본래 저런 자. 라고 생각한 듯 더 이상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안영 또한 제장공에게 실망했음인지 입을 다물었다. 난영의 제나라 망명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순이는 이 사실을 초나라 국경 지역에 머물고 있는 난영에게 통보했다. 강성을 떠난 이듬해, 즉 BC 551년 진평공 7년, 제장공 3년 가을. 마침내 난영은 제나라 임치성으로 들어왔다. 제장공은 난영 일행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커다란 공관을 하사하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제장공은 난영을 대접하기 위해 궁중에서 또 연회를 베풀었다. 그날 난영은 호위무사로 주작과 형괴를 데리고 입궐했다. 궁중에 들어와서도 그들은 난영의 곁을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제장공이 용맹스런 장사를 좋아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한 바 있다. 그는 늠름한 체격의 두 역사가 난영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것을 보고 눈을 빛내며 물었다. 그대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저는 주작이라 하고 이 사람은 형괴라 하옵니다. 제장공의 얼굴에 놀라는 빛이 떠올랐다. 주작이라면 지난날 평음 싸움에서 우리나라 장수식작과 곽최를 사로잡아 간 바 있던 맹장이 아니던가? 주작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지난날에는 진나라를 섬기는 처지로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군우께서는 부디 용서해 주시기를. 제장공은 주작의 시원스런 행동이 마음에 들었다.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과인은 그대를 사모한 지 오래다. 하고는 좌우 시종들에게 분부했다. 저 두 장수에게 술과 고기를 듬뿍 내주어라. 제장공은 다시 난영을 돌아보며 웃음을 머금었다. 저런 용맹한 장수를 가신으로 거느리고 있는 그대가 부럽소. 난영은 겸손해했다. 신은 이제 제나라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의 가신은 곧 주공의 가신이나 진배 없습니다. 우하하, 듣고 보니 그렇군. 말이 나온 김에 그대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소. 군우의 말씀이라면 신이 어찌 몸을 아끼겠습니까? 부탁이란 다름이 아니오. 그대가 거느리고 온 저 두 장사를 잠시 과인에게 빌려주기 바라오. 말이 빌려달라는 것일 뿐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난영은 뜨악했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다. 이때부터 주작과 형괴는 난영의 곁을 떠나 제장공의 수하가 되었다. 졸지에 두 가신을 빼앗긴 난영은 우울한 마음으로 돌아와 탄식했다. 제공이 도경을 보지 못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까지 빼앗길 뻔했도다. 빼앗다시피 주작과 형괴를 자신의 수하로 삼은 제장공은 그들에게 용작의 벼슬을 내리고 친위대에 참가시켰다. 며칠 후 제장공은 용작 전원을 궁중으로 초청해 술좌석을 가졌다.
주작과 형괴를 환영하는 자리를 겸한 것이다. 그런데 두 사람의 자리가 맨 말석이었다. 이것이 주작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제장공이 자랑하듯 상석에 앉아있는 식작과 곽최를 가리키며 이들은 나의 가장 으뜸가는 용사들이다. 라고 소개하자 주작이 일부러 놀란 체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대들은 지난날 평음의 역에서 나의 화살 2대를 맞고 사로잡힌 자들이 아닌가? 그런데 어째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가? 평음의 역이란 평음 전투를 가리키는 말이다. 주작의 외침 소리를 듣고 식작과 곽최는 얼굴이 벌개졌다. 두 눈을 부릅뜨며 반박했다. 너는 그때 우리를 후대하겠다고 태양에 맹세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너는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가? 마치 잡부대하듯 우리를 가두어 두었다. 그러고도 내가 용사라 할 수 있겠는가?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제장공은 근신에게 명했다. 용작을 가져오라. 작은 곳 술잔이다. 그러므로 용작은 벼슬 이름이기도 하지만 용맹한 장수에게 내리는 술잔을 가리키는 말이 되기도 한다. 제장공은 으뜸가는 장수에게 용작을 내림으로써 이 자리를 진정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더욱 주작을 흥분시켰다. 제장공이 식작에게 제일 먼저 용작을 내리려 했던 것이다. 그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외쳤다. 동녀문의 싸움에서 가장 먼저 성문을 깨트린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이만하면 첫 번째로 용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진나라 군대가 임치성을 공격할 때 주작은 동녀문을 담당했다. 그는 단숨에 동문을 깨트리고 성문 안으로 진입하여 성문의 대갈모 숫자를 헤아린 바 있었다. 용사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그 술자는 식작에게 내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려야 한다. 주작은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제장공은 다음과 같이 응대했다. 그대의 용맹은 진나라 군주를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 용작은 제 나라를 위해 활약한 용사에게 내리는 술잔이다. 라고 약간은 비꼬미 섞인 투로 답변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물론 주작을 일부러 자극함으로써 그로부터 충성 맹세를 받아내려 한 속셈이 깔려있기도 했다. 아니나 다를까 자존심이 강한 주작은 제장공의 술수에 말려들었다. 그는 분연히 외쳤다. 신은 이제 제 나라 신하로서 군우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찌 과거의 일로서 으뜸가는 용사에서 제외될 수 있겠습니까? 짐승에 비유하자면 식작과 곽최는 이미 신에게 살을 뜯기고 가죽이 벗겨진 표범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대답에 제장공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고는 흔쾌히 용작을 주작에게 내려주었다. 생각해보면 주작은 참 어리석다. 원래 그는 빌려주는 명목으로 제장공의 휘하로 들어갔다.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지 난영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신분이었다. 그런데 그는 어찌했는가? 으뜸가는 용사라는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자신의 입으로 제장공이 주인임을 선언하고 만 것이었다. 더욱이 뒷날 제장공을 위해 싸우다가 죽은 것을 보면 이날의 술잔은 영광의 술잔이 아니라 죽음의 술잔인 셈이라고 할 수 있었다. 어쨌거나 그날의 술자리는 식작을 비롯한 국내파와 주작과 형괴 등 망명파의 알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리가 되었다. 이에 제장공은 제도를 고쳐 용작을 좌우 반으로 나누어 용작과 호작으로 분리했다. 주작과 형괴를 우반인 용작의 지휘자로 삼고 그 밑으로 노포계와 왕아를 배치했다. 그리고 식작과 곽최를 좌반인 호작의 지휘관에 임명하여 나머지 7용사를 소속시켰다. 하지만 한번 감정이 상한 주작과 형괴, 식작과 곽최는 내내 사이가 좋지 못했다. 즉위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 제장공은 성격상 문제가 많은 군주였다. 자신은 용맹스럽고 호방하다고 생각했으나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기질이 무도함으로 비칠 수가 있었다. 더욱이 그는 죽음 직전에서 최저와 경봉, 경좌 등의 도움을 받아 군위에 올랐다. 특히 최저에 대해서는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 무한한 권한을 내려주었다. 내정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을 최저의 결재만으로 이루어지게 하였다. 최저로서는 최고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었다. 간혹 제장공과 최저는 군주와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와도 같은 관계로서 행동할 때가 있었다. 특히 제장공이 최저의 집으로 놀러 갔을 때 그러했다. 그랬다.
제장공은 호방하고 자유분방한 성격대로 심심하면 최저나 경봉의 집으로 행차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음악을 듣고 춤을 추고 활쏘기 내기도 했던 것이다. 이러한 파격적인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파행의 뒤끝이 좋은 경우는 거의 없다. 전대에 살던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역사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거울로서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제장공도 최저도 보다 역사의 지혜를 터득한 사람이었다면 서로 간의 관계를 그렇게 유지하지는 않았을 것이었다. 그러나 제장공과 최저는 그렇지 못했다. 여기서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싹트기 시작했다. 최저는 일찍이 장가를 들어 아들 둘을 낳았다. 장남의 이름은 최성이었고 차남의 이름은 최강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채 장성하기도 전에 최저의 아내는 죽었다. 그는 다시 자신의 가신인 동과건의 여동생에게 장가들었다. 그런데 동과건의 여동생은 원래 당시 성을 가진 사람에게 시집갔던 여자였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당강이라 불렀다. 이 무렵 혼인한 여인들의 이름은 시집성과 친정성을 합쳐 호칭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므로 당강의 당은 남편의 성이요, 강은 친정의 성인 것이다. 동과건은 제환공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래 성은 강이었다. 당강은 전 남편 당공과 사는 동안 아들 하나를 낳았다. 아들의 이름은 당무구. 당강은 절세 미인이었다. 최저는 당공이 죽었을 때 문상을 갖다가 당강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 즉시로 오라비인 동과건에게 청혼하여 과부 당강을 후처로 맞이했다. 그 후 최저와 당강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그 아들의 이름은 최명이었다. 최저는 후처인 당강과 그 소생 최명을 몹시 사랑했다. 그래서 당강의 전 남편의 아들인 당무구를 집으로 데려와 가신으로 삼고 동과건과 당무구에게 어린 최명의 장례를 부탁했다. 물론 당강에게도 명의가 장성하면 반드시 그 아이를 후계자로 삼겠다. 라고 약속했다. 그 무렵에서 제장공이 자주 최저의 집으로 놀러와 함께 술을 마시곤 했다. 그런데 하루는 최저가 아내 자랑을 할 겸 당강을 불러 술을 따르게 했다. 이것이 화근이었다. 제장공은 당강의 아름다운 용모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다. 이런 여인을 품에 안으면 당장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말하고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당강을 껴안았다. 최저는 술 취한 중에서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눈을 휘둥그레 뜨고 제장공과 아내 당강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미 제장공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아니, 제정신이 아닌 척했다. 앞으로 이 여자는 내 것이다. 당강을 품에 안은 채 내실로 걸음을 옮겼다. 새하얗게 질린 최저가 제장공의 옷소매를 붙잡았다. 주공, 장난이 지나치십니다. 나는 미인을 놓고 장난치지 않소. 제장공은 옷소매를 뿌리쳤다. 여보. 당강의 일그러진 얼굴을 마지막으로 방문은 닫혔다. 최저가 벌떡 일어나 벽에 걸린 칼을 잡으려 했다. 순간 그 앞을 가로막는 그림자가 있었다. 가신이자 당강의 오라비인 동과건이었다. 참으라는 눈빛이었다. 내실 어딘가에서 아내 당강의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최저의 눈동자는 피를 쏟을 듯 빨갛게 물들어갔다. 죽이리라. 그의 움켜쥔 손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BC 550년. 제장공이 군위에 오른 지 4년이요. 난영이 제나라로 망명해 온 지 1년이 지났다. 그 무렵 제장공은 더욱 자신의 환상 속에 빠져 있었다. 국내적으로도 국외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진나라를 치리라. 용작과 호작을 동원하여 진나라 수도 강성을 공격하는 광경을 자주 상상했다. 중원 제패를 어린 아이 땅 따먹기 놀이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로 제장공은 이러한 상상을 현실로 옮기기 시작했다. 마침 좋은 빌미가 생겼다. 진나라와 오나라의 통혼. 진평공의 누이가 오나라 왕 제번에게 시집가기로 했다는 소식이 날아든 것이었다. 제장공은 여기서 만화와도 같은 황당한 착상을 떠올렸다. 진공은 중원의 맹주다. 맹주의 경사를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우리 공실에서도 마땅히 축하의 의미로 잉첩을 보내리라. 잉첩은 잉녀라고도 한다. 왕녀나 공녀가 시집갈 때 수행하는 여자를 말한다. 보통은 여동생이나 조카딸 등이 그 역할을 한다. 남자의 경우에는 잉신이라고 부른다.
잉은 몸종이라는 뜻이나 이 무렵의 잉여의 대부분은 남자 쪽에 첩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아예 잉첩이라고 불렀다. 그 잉첩을 제장공은 제나라 쪽에서 제공하겠다고 자청하고 나섰다. 물론 여기에는 제장공 나름대로의 술책이 포함되어 있다. 잉첩을 진나라로 보내면서 그 호위대의 일원으로 난영 및 그 가신들을 진나라에 잠입시켜 단숨에 강성을 점령하겠다는 것이었다. 어떻소? 나의 책략이. 제장공은 상경 최저를 불러 자랑하듯 말했다. 최저는 기가 막혔다. 어떠냐고? 난영과 그 가신들을 진나라로 잠입시키겠다는 착상까지는 그래도 봐줄만 했다. 문제는 병력이었다. 난영의 무리는 고작 20여 명. 그들만으로 강성을 손에 넣겠다는 제장공의 발상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었다. 더욱이 난영은 진나라에서 추방된 사람이다. 동조 세력이 있을 리 없다. 발각되는 순간 체포될 것이 뻔하다. 마침내 주공이 미쳤는가? 예전 같았으면 최저는 극구 반대 의사를 표명했을 것이었다. 그러나 제장공이 강간하다시피 아내 당강의 몸을 유린한 이후부터 그는 제장공의 살해를 꿈꾸기 시작했다. 모든 일을 제장공에게 불리한 쪽으로 꾸며나갔다. 이때도 마찬가지였다. 주공이 난영을 강성으로 들여보내 소란을 일으키면 진나라는 배후나라인 제나라에 책임을 물을 것이 분명할 것이다. 군대를 일으켜 침공해올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임치는 혼란에 빠지고 그 틈을 이용하여 주공을 죽인 후 진나라에 그 목을 바치자. 그렇게 된다면 나는 계속 국정을 장악할 것이요. 아내의 몸을 더럽힌 주공에 대해 복수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단숨에 여기까지 생각한 최저는 무릎까지 쳐가며 탐복하는 척했다. 놀라운 계책입니다. 하지만 다소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미진한 점이라니. 아무리 난영에게 뛰어난 가신들이 즐비하다 하더라도 그들 힘만으로 강성을 점령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식작과 곽최 등을 함께 보내시되 주공께서도 군대를 이끌고 위나라 땅까지 나가 국경 근처에서 대기하십시오. 그러다가 난영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그대로 강성까지 진군하십시오. 만일 실패하면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냥 돌아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최저가 제장공을 충동질한 것은 이번 일의 배후가 제장공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였다.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고단수 책략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최저의 속마음을 알 리 없는 제장공은 기쁨을 억누르지 못했다. 과연경은 나의 보배여. 이어 근신을 불러 명했다. 난영을 불러오라. 진나라로 돌아간다. 난영은 들떴다. 언젠가 이런 기회가 오기를 기다려왔다. 그래서 먼 길임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제국 제나라까지 온 것이 아닌가. 물론 이러한 귀환이 최선책이 아닌 것은 알고 있다. 주공의 사면을 받아 당당하게 돌아가고 싶었는데. 그러나 범계가 건재한 이상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한참 동안의 고심 끝에 난영은 제장공의 제안을 수락했다. 그는 공관으로 돌아와 가신들을 불러놓고 공궁에서의 일을 설명했다. 우리의 귀환 목적은 분명하오. 우리를 내쫓은 범계를 죽이고 오명을 씻는 것이오. 잠정적으로 강성에서 100여리 떨어진 고곡을 제1차 근거지로 삼기로 했다. 고곡의 관장은 서호. 난시의 문객 중 한 사람이다. 서호에게서 군사를 빌려 강성을 공격하여 범계 일족을 몰아내는 것이 난영의 최종 목표였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난영과 절친하게 지낸 바 있는 강성 안의 위서를 포섭할 작정이었다. 위서는 하군 대장 위강의 아들이다. 몇 년 전 위강이 죽었으니 지금은 위서가 위시 일문의 당주다. 위시 일문만 도와준다면 범계를 몰아내고 강성을 장악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역설했다. 하늘이 내린 기회요. 난영은 여느 때와 달리 말이 길었다. 반대자가 있을까 염려해서였다. 그러나 그것은 우려였다. 가신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내질렀다. 강성 귀환.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그들의 몸속에서는 활력이 용솟음쳐 올랐던 것이다. 아니, 반대자가 있긴 하였다. 단 한 사람, 주인인 난영을 찾아 죽음을 무릅쓰고 강성을 떠나온 사람. 신유였다. 당주는 진나라 사람입니다.
진나라 사람으로 진나라의 반기를 든다면 당주께선 천지간 어느 곳에서도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멸령이 내릴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지만 그 말로는 이미 마음이 강성에 가 있는 난영과 나머지 가신들을 설득할 수 없었다. 나는 진나라의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범씨 일족을 처단하려는 것이오. 신유는 더 이상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았다. 정이 그러시다면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죽음으로써 당주님을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신유는 말을 마치자마자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자기 목을 찌르고 자결했다. 난영 일행은 임치를 출발했다. 인첩으로 보내지는 공녀 강씨의 수행원 자격으로서였다. 공식적인 수행 책임자는 석기보였다. 난영 일행은 잡부로 변장하여 술의 뒤를 따랐다. 제장공의 명에 따라 식작과 곽최도 그 틈에 끼었다. 그러나 난영의 부하였던 주작과 형괴는 제외시켰다. 돌아오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였다. 그해 4월 그들은 고곡에 당도했다. 그곳에서 석기보는 잉첩을 데리고 강성으로 향했고 난영 일행만이 고곡성 안에 따로이 남겨졌다. 난영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도경만을 거느리고 대부 서우가 거처하는 관과 대문을 두드렸다. 어둠 속에 서 있는 난영을 발견한 서우는 깜짝 놀랐다. 그대가 이곳에 어쩐 일이오? 밀실로 갑시다. 이야기는 들어가서 하겠소. 본체와 떨어져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야 난영은 그간의 일을 소상히 들려주며 서우에게 부탁했다. 고곡의 군사를 빌려주시오. 그대만 도와준다면 나는 범씨를 물리치고 제기할 수 있소. 서우는 신중했다. 무거운 표정으로 난영을 바라보았다. 힘들 것입니다. 그대는 하늘이 버린 사람이오. 그런 사람을 누가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겠소? 내가 죽음이 두려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오. 성공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대를 만류하는 것이오. 서우는 누구보다도 난씨 집안의 내력을 잘 알고 있었다. 난씨는 난영의 조부인 난서대에 이르러 절정기를 맞이했다. 덕망도 높았고 평판도 좋았다. 그러나 그 아들인 난염대에 와서 난씨의 평판은 최악에 이르렀다. 난염이 워낙 거만하고 실덕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도 완전히 인심을 잃었다. 범씨는 물론 순씨, 조씨, 한씨, 지씨 등 명문 일족들이 모두 난씨에게서 멀어져 나갔다. 난영대에 이르러 다시 덕망을 펼쳤으나 때는 늦었다. 난영은 높은 덕망에도 불구하고 끝내 추방당한 것이었다. 난영을 가리켜 하늘이 버린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난영은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다시 설득했다. 위선은 나를 도와줄 것이오. 아직 난씨를 버리지 않은 일족이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서우는 난영의 말에 말려들지 않았다. 위선은 우유부단하오. 그대에게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오. 난영은 낙심했다. 오로지 고곡의 군대를 믿고 여기까지 잠행해온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고곡의 군대를 관장하는 서우가 비관적인 시각에서 이번 거사를 바라보고 있으니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난영은 다시 이를 악물었다. 그대 말대로 나는 하늘의 버림을 받은 몸이요. 하지만 그대는 그렇지 않소. 그대가 나를 도와준다면 하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줄 것이오. 더욱이 내가 거느리고 있는 가신들은 하나같이 천하용장들이오. 도경은 물론 제나라 맹장 식작과 곽채도 함께 왔소. 필요한 것은 다만 군졸들 뿐이오. 제발 나를 도와주시오. 난영의 끈질긴 호소에 마침내 서우는 마음이 흔들렸다. 자신의 은인이나 다름없었던 난서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린 것이었다. 그렇다면 서우는 어깨에서 힘을 뺐다. 이곳 사람들의 인심부터 알아본 후 일을 시작합시다. 다음 날 저녁이었다. 서우는 여러 관속들을 자기 처소로 불러 술을 대접하고는 악사까지 청해 음악을 들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사뭇 슬픈 어조로 중얼거렸다. 참으로 세월이 수상하구나. 난시로 말하면 대대로 나라의 공운을 세운 집안인데 하루아침에 멸족하여 국외로 추방되었으니 장차 어느 누가 나라를 위해 일신을 바칠 것인가? 누군가가 맞장구 쳤다. 그렇습니다. 이곳 백성들만 하더라도 난영의 추방에 대해 몹시 분개하고 있습니다. 대부께선 장차 난영이 돌아올 수 있으리라 보십니까? 돌아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도 그를 따르는 사람이 없을 터인데 대부께서는 잘못 알고 계십니다. 난영은 한때 이곳을 다스렸던 분이요 많은 덕망을 쌓으셨던 어른입니다. 그가 돌아온다면 어찌 따르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만일 이곳에 난영이 있다면 그대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겠는가? 그야 온 힘을 다해 그를 도와야겠지요. 강성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 난영을 위하는 일이라면 강성 공격이 대수겠습니까? 모두들 그러한가? 그렇습니다. 좌중 사람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을 때였다. 벼랑간 방 한쪽 구석에 있던 병풍이 젖혀지면서 낯익은 그림자 하나가 뛰어나왔다. 그대들의 신의에 감복할 따름이요. 자 보시오. 난영이 여기 있소이다. 갑작스런 난영의 출현에 좌중은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다. 놀라움 속에 그들은 앞다투어 난영에게 절을 올렸다. 감격에 겨워 울음을 터뜨리는 자도 있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난영이 뜨거운 음성으로 외쳤다. 이 몸이 다시 강성에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원통한 사람을 부디 도와주시오. 대부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술 좌석은 삽시간에 난영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결의대회가 되었다. 모든 관속은 강성 공략에 참가하겠다고 자원했다. 난영으로서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든 황혼역이었다. 갑옷 차림의 난영은 병차에 올라탔다. 선두에 서서 외쳐댔다. 범계를 주공 곁에서 몰아내자. 난시의 깃발을 꽂은 병차가 달리며 북소리를 내었다. 그것이 신호였다. 그 뒤로 고국의 병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강성을 향해 진격했다. 도경이 선봉장이 되고 식작과 난악은 우대장, 곽채와 남방은 좌대장이 되었다. 이때의 고국군의 총병력은 병차 200승, 군사 수로는 1만 5천 명이었다. 고국에서 강성까지는 100리. 난영이 이끄는 고국의 병사들은 밤의 어둠을 뚫고 강성 가도를 바람처럼 달려갔다. 그들이 강성에 다다랐을 때는 다음 날 아침 나절이었다. 그때 이미 난영은 부하를 시켜 강성 안의 옛 동료인 위서에게 밀서를 보낸 뒤였다. 난영이 돌아오는 중이다. 위서는 힘이 될 만한 동지들을 규합했다. 위시 병사들이 강성의 남문을 확보했을 때 고국군이 밀어닥쳤다. 귀신도 놀랄 정도로 신속하고 재빠른 기습이었다. 눈 깜짝할 사이 강성의 남문 거리는 고국군으로 가득 찼다. 그 시각 범계는 조복 차림으로 조당 안에 앉아 진평공의 총신 아광부와 한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때 아들 범왕이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와 급보를 전했다. 난영이 고국의 군사를 거느리고 남문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범계는 경악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산전수전 다 겪은 범계였지만 이때만큼 놀란 적은 없었으리라. 속히 군사를 소집하고 난영을 막아라. 지혜롭기로 소문난 범계치고는 너무나 평범한 명령이었다. 오히려 곁에 있던 아광부가 중요한 사항을 일깨워 주었다. 주공부터 보호하십시오. 범계는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정신을 차렸다. 그랬다. 어차피 자신이나 난영이나 모두 진나라 귀족이다. 군주인 진평공을 확보하는 사람이 정통성을 지니는 것이다. 그렇군. 고궁으로 모시면 안전할 것입니다. 고궁이란 견고한 궁이라는 뜻이다. 지난날 도성을 고강에서 신강으로 옮길 때 진도공은 뜻밖의 변란에 대비하기 위해 공궁 동쪽에다 따로이 별궁을 지은 바 있었다. 사방 넓이가 일리에 달하고 안에 궁실과 대관 전망대까지 지어놓았다. 창고에는 석 달 분량의 곡식을 쌓아두었고 힘센 장정들을 뽑아 외곽 경비를 맡게 했다. 궁 바깥에는 참호가 파여져 있으며 담장 또한 높게 쌓았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궁을 고궁이라 불렀다. 아광부의 기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또 한 가지. 난씨는 다른 문중과는 사이가 좋지 않지만 유독 위씨와는 친합니다. 위서가 난영과 합세하기 전에 아드님을 보내어 위서를 불러들이십시오. 그러면 위서는 난영에게 협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범계는 새삼스런 눈길로 아광부를 쳐다보다가 아들 범왕에게 명을 내렸다. 너는 지금 곧 위서에게로 달려가 그를 궁 안으로 데려오너라. 만일 사세가 여의치 않거든 베어도 좋다. 범왕이 나는 듯이 자리를 떴다.
범계는 다시 아광부를 돌아보며 재촉했다. 우리도 여기서 꾸물거릴 때가 아닌 것 같소. 지금 당장 주공을 모시고 고궁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나 범계는 조문을 나서다 말고 걸음을 멈추었다. 얼마 전 진평공은 외가에 초상이 났다. 그 때문에 그는 지금 내궁에서 거상 중이었다.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이대로 들어가면 궁중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었다. 범계의 마음을 짐작한 아광부는 시익 웃었다. 염려 마십시오. 말을 마치자 여인들이 입는 상복 2벌을 가져와 범계 앞에 내밀었다. 범계는 아광부의 뜻을 알아차렸다. 관복을 벗고 그 위에 여인의 상복을 걸쳤다. 두 사람은 눈 깜짝할 사이에 궁중 여인으로 변했다. 자, 이제 가시지요. 아광부는 안내하듯 범계에 앞서 수레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강성 안으로 들어선 난영군에게 가장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사람은 범계의 아들 범왕이라고 할 수 있었다. 물론 아광부의 귀띔이 있었긴 했지만 여기서 범왕이 조금이라도 우물쭈물했더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위서를 잡아라. 아버지로부터 명을 받은 범왕은 그 길로 위서의 집을 향해 달렸다. 총각을 다투는 일. 만일 위서가 이미 난영군과 합류했다면 범씨 집안의 운명은 물론 진나라 운명까지도 어떻게 변할지 몰랐다. 그 시각 위서는 천만다행으로 아직 집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위서의 집은 강성 북쪽에 있었다. 집 주변으로 자신의 소속 군대를 집결시켜 놓고 있었다. 그가 출동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다름이 아니다. 그 자신 난영이 이토록 신속하게 강성 안으로 진입해 올 줄 몰랐던 것이다. 고곡군 남문 돌파. 이런 전가를 받은 것과 범왕의 수레가 나타난 것은 거의 동시의 일이었다. 위서가 전복 차림으로 병차 위에 올라 막 명령을 내리려던 찰나였다. 범왕이 그것을 보고 급하게 수레에서 뛰어내리며 외쳤다. 잠깐만. 위서는 멈칫했다. 틈을 주지 않고 범왕이 위서의 병차 앞으로 달려와 단숨에 말했다. 난영이 반란군을 거느리고 성 안으로 쳐들어왔소. 고궁으로 들어와 호위하라는 주공의 명이오. 원수를 비롯한 다른 장수는 이미 다 고궁으로 들어갔소. 주공께서 특별히 그대를 찾기에 내가 이리로 달려온 것이외다. 그대는 지금 당장 나와 함께 고궁으로 갑시다. 위서는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어찌할 것인가? 그가 대답할 말을 찾는 시간은 2, 3초였을 것이다. 그러나 범왕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몸을 움직이는가 싶더니 병차 위로 올라탔다. 그 몸놀림이 어찌나 빠르고 날렵했던지 춘추자 시전은 이때의 광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지대하여 초승하다. 손을 뻗어 위서의 허리띠를 움켜잡고 눈 깜짝할 사이 병차 위로 뛰어올랐다라는 것이다. 범왕의 행동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하다. 위서 곁에 선 범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한 손으로는 여전히 위서의 허리띠를 움켜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는 칼자루를 어루만졌다. 여차하면 베겠다. 라는 무언의 위협이었다. 앗 하는 사이에 위서는 인질이 되고 만 것이다. 범왕이 지체 없이 위서의 어자에게 호령했다. 수레를 몰아라. 어자가 위서의 눈치를 살피며 물었다. 어디로 가리이까? 범왕이 버럭 소리 질렀다. 동쪽 고궁으로 향하라. 위서가 풀 죽은 채 고개를 끄덕거렸다. 마침내 위서와 범왕을 태운 병차는 동쪽을 향해 달렸다. 그 뒤로 하군 병사들이 따랐음은 물론이다. 어서 오시오. 중군 원수 범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반갑게 위서를 맞이했다. 가까이 다가와 손까지 잡아 흔들었다. 어떤 이는 그대가 난시 편을 들 것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소. 이것으로 그대의 시급에 고곡이 더해질 것이오. 위서는 묘하게 표정을 일그러뜨렸다. 웃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난영에게 미안하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다. 성 안에서 내응하기로 약조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위서는 끝내 범계에게 잡힌 손을 빼지 않았다. 이것으로 난시 일족의 운명은 결정되었다고 보아야 했다. 사족이겠지만 운명이 결정된 것은 난시뿐만 아니라 위씨도 마찬가지였다. 훗날 위씨는 진나라에서 갈라져 하나의 왕국을 이룬다. 위나라를 세운 것이다.
만일 이때 위서가 난영을 도와 고국군에 가담했더라면 위씨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난씨와 위씨의 연합 세력이 승리하여 범씨를 멸족시켰을까? 아니면 난씨와 더불어 위씨도 멸망의 길을 걸었을까? 그러고 보면 이날은 위씨 일족에게 있어 번영과 몰락의 갈림길이기도 했던 셈이다. 위서의 손을 잡고 있는 범계는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확신했다. 이번 난영의 강성 진입은 성격이 꽤 묘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하가 군주에게 창을 겨눈 것이 아니라 난씨가 범씨에게 싸움을 건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특히 유력 귀족인 조씨, 한씨, 순씨, 지씨 등이 그러했다. 그들로서는 사태를 관망하다가 유리한 쪽에 붙으면 그만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소란은 시작에 승패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을 범왕이 멋지게 해결한 것이다. 위씨가 범씨 편에 가담했다. 이 소문이 퍼지면 중립 자세를 유지하던 유력 귀족들도 앞다투어 범씨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 아니겠는가. 모든 장수를 소집하라. 이제부터 반란군을 격파할 계책을 의논하리라. 소리치는 범계의 음성에는 전에 없이 활력이 넘쳐 흘렀다. 진평공에 피난처라 할 수 있는 고궁으로 잇따라 장수들이 몰려들었다. 가장 먼저 조무가 들어왔고 이어 한무기, 한기, 기호, 양설적, 양설일, 장맹적 등 유력 귀족의 당주들이 각기 소속 군사를 거느리고 나타났다. 고궁의 출입문은 2개뿐이다. 남문과 북문. 조무와 순호는 남쪽 관문을 수비했다. 한무기, 한기 형제는 북쪽 문을 담당했다. 기호와 그 밖의 장수들은 고궁 주변을 경비했고 범계와 범양은 진평공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배신자. 난영의 분노는 컸다.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위서의 배신 하나로 어렵게 꼬이고 말았다. 그렇다고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놈을 만나기만 하면 단칼에 목을 쳐 죽이리라. 강성 거리를 장악한 난영은 모든 병사를 동원하여 고궁을 포위했다. 공격군을 2대로 나누었다. 가장 신이 많은 장수 도균에게 군사 3천을 내주어 남쪽 관문을 치게 했고 자신은 나머지 장수와 병사를 거느리고 북쪽 관문을 공격했다. 그러나 고궁의 수비지는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다. 더욱이 고궁은 글자 그대로 하나의 단단한 요새였다. 난영은 좀처럼 공격의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는 우울해져 갔다. 다만 남쪽 관문을 담당한 도균의 활약만은 눈부셨다. 어느덧 도균은 난영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 2 손에 쌍극을 든 도균은 가히 천하무적이었다. 첫날 싸움에서 남문 수비대장 조무는 관문 밖으로 나가 도균과 싸웠다가 수하병사 200여 명을 잃었다. 둘째 날 싸움에서도 50여 명의 병사를 잃었다. 이틀을 연속 패하자 조무는 도균의 이름만 들어도 간담이 서늘해졌다. 아예 관문을 닫아 걸고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조무의 부하 중에 해옹과 해숙이라는 용장이 있었다. 2 사람은 친형제로 장창을 잘 쓰기로 유명했다. 그들은 주인인 조무가 도균에게 겁을 먹고 싸울 생각을 하지 않자 자존심이 상했다. 도균이 용맹하다고는 하지만 머리가 4개고 손발이 8개 달린 것은 아닙니다. 저희 형제가 나가 도균을 사로잡아 오겠습니다. 말을 마치자 일지병을 거느리고 관문 밖으로 달려나갔다. 해숙이 도균군 앞에 이르러 외쳤다. 도균은 들어라. 그대 같은 영웅이 역적놈을 돕다니 아깝구나. 귀순하면 지난날의 불행이 변하여 복이 될 것이다. 당장 나와 항복하라. 도균은 대답 대신 병차를 몰고 나와 다짜고짜 해옹, 해숙 형제에게로 달려들었다. 2 형제도 장창을 바로잡고 도균을 맞아 싸웠다. 그러나 도균은 과연 무서운 장수였다. 2 손에 쌍극을 나누어 잡고 춤추듯 휘둘러댔다. 2 사람을 상대로 싸우건만 조금도 위축되는 기색이 없었다. 마침내 해숙의 장창이 부러졌다. 해숙은 재빨리 병차를 돌려 달아났다. 그런데 그 형 해옹은 미처 병차를 돌리지 못했다. 이를 악물고 혼자 장창을 휘두르는데 도균의 쌍극 중 하나가 해옹의 머리통을 후려쳤다. 해옹은 구슬픈 비명을 지르며 병차에서 굴러떨어져 죽었다. 도균이 해숙을 뒤쫓아갔을 때 해숙은 이미 관문 안으로 사라진 뒤였다. 그는 관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댔다.
한두 놈은 귀찮다. 한꺼번에 몰려 나오라. 관문은 날이 저물도록 열리지 않았다. 도균은 해옹의 머리통을 창에 꿰차고 돌아왔다. 아끼는 장수 해옹이 죽자 조무는 매우 애석해했다. 그러나 도균이 두려워 복수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자기 때문에 형 해옹이 죽었다고 생각하자 해숙은 고개를 쳐들 수가 없었다. 내일 다시 나가 형님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상군 좌장 순호가 옆에서 말했다. 그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도균을 감당할 수 없어. 나의 부하 중에 모강, 모경 형제는 둘 다 천근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는 장사들이요. 세 사람이 함께 나가 싸우면 도균을 무찌를 수 있을 것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소. 조무도 허락했다. 다음 날이었다. 도균이 새벽부터 관문 앞으로 나와 싸움을 걸었다. 기다렸다는 듯이 해숙과 모강, 모경 형제가 뛰어나갔다. 도균이 그것을 보고 껄껄 웃으며 외쳤다. 오늘은 셋인가? 좋다. 죽음이 두렵지 않거든 한꺼번에 덤벼라. 새 장수는 대답 없이 창과 칼을 빼어들고 도균을 향해 덮쳐갔다. 도균도 괴성을 질러대며 맞서 달렸다. 곧 네 사람이 탄 병차는 한데 어울려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었다. 처음에는 백중세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새 장수는 오히려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다. 관문 안에서 이를 보고 있던 조무는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안 되겠다. 공연이 아까운 장수만 잃겠다. 금소리가 울려 퍼졌다. 금은 철군을 뜻하는 신호다. 해숙과 모강, 모경 형제가 병차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 틈을 이용해 도균이 군사를 휘몰아 관군을 공격했다. 그 바람에 100명이 넘는 병사가 또 죽었다. 닷새 연속 싸움에서 패하자 조무는 아예 싸우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사람을 보내 중군 원수 범계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범계는 은근히 불안해졌다. 도균을 무찌르지 못하는 한 난영을 이기기는 힘들겠구나. 그날 밤 범계는 등촉을 밝힌 채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범계의 노예 중에 비표라는 자가 있었다. 당시 범죄자나 포로들은 공실이나 귀족의 노예가 되어 자비를 해야 했다. 이를테면 관노다. 이들의 이름은 노예 명부에 붉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그 노예 명부를 단서라고 한다. 비표는 원래 도안가의 수하장수로 있던 비성의 아들이었다. 도안가 일당이 몰락했을 때 비표도 관직을 삭탈당하고 노예가 되어 중군에 소속되었다. 그 비표가 잠 못 이루는 범계를 보았다. 원수께서 고민하시는 것은 도균 때문이십니까? 그렇다. 원수께서는 소인의 이름이 적힌 단서를 불태워 주십시오. 그러면 소인이 도균을 죽여 보이겠습니다. 단서를 불태운다는 것은 곧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타협이라면 타협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불호령을 내렸겠으나 워낙 도균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지라 범계는 그 타협에 응했다. 좋다. 내가 도균을 죽이기만 한다면 내가 주공께 아뢰어 너의 단서를 태워버릴 것을 하늘의 태양에 맹세하겠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비표는 갑옷을 입고 범계 앞으로 나가 인사를 올렸다. 소인은 이제 싸우러 나갑니다. 도균을 죽이면 돌아오되 그렇지 못하면 도균의 손에 죽겠습니다. 그 기상이 늠름했다. 범계가 기뻐하며 격려했다. 내가 친히 남문으로 나가 너의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리라. 범계는 비표를 수레에 태우고 함께 남쪽 관문으로 향했다. 조무와 순호가 범계를 영접했다. 도균은 실로 놀라운 장수입니다. 여러 차례 싸웠으나 도저히 그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범계가 풀 죽은 그들을 안심시켰다. 그대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오. 내가 오늘은 특별히 도균을 무찌르기 위해 비표를 데려왔소. 함께 비표가 어떻게 도균을 죽이는가 구경합시다. 조무와 순호가 의심하는 눈길로 비표를 돌아보는 중에 관문 밖에서 싸움을 거는 도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겁쟁이들아, 싸우기 싫거든 속히 관문을 열지 못할까? 이에 비표가 관문 위로 올라가 머리를 내밀며 소리쳤다. 도균은 나를 알아보겠는가? 도균이 고개를 쳐들어 비표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대답했다. 너는 노예 비표가 아닌가? 하하. 가소롭구나. 범계에게 얼마나 장수가 없으면 노예된 자를 내보내 싸우려 하는 것인가? 그러나 상관없다.
누구든지 상대해주겠다. 비표는 여인네처럼 그곳에서 떠들지 말고 어서 내려와 나와 일전을 겨루어보자.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눈꼽만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는 군사와 병차를 뒤로 물릴 생각이 없는가? 너와 단둘이서 승패를 겨루어보고 싶다. 그래야 후세의 둘 중 하나만이 영웅으로서 이름이 남지 않겠는가? 내 말이 내 뜻과 같다. 어서 나오너라. 도균은 거느리고 온 수하 군사를 멀리 물러서게 했다. 비표도 관문을 열고 혼자서 밖으로 나왔다. 손에는 50근이 넘는 동추를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관문 밖 넓은 공터에 마주 섰다. 이윽고 1대1 싸움이 시작되었다. 비표는 동추를 바람개비처럼 돌렸고 도균은 자신의 주무기인 쌍극을 쉴 새 없이 휘둘렀다. 20여 합을 싸웠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다. 비표가 싸우다 말고 말했다. 내가 오줌이 마려우니 잠시 멈춰라. 오냐? 속히 일을 마치고 오너라. 비표는 빈터 서쪽 일대에 둘러쳐져 있는 단장 쪽을 흘낏 바라보았다. 벼랑간 돌아서서 그 단장을 향해 뛰어갔다. 도균이 얼른 뒤쫓아가며 소리쳤다. 비겁한 놈 어디로 달아나느냐? 관문 위에서 이 광경을 구경하고 있던 범계 또한 여간 당황하지 않았다. 비표의 행동은 범계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비표가 도균을 이기지 못할 것 같자 도망치는 줄로 알았다. 저자가 나를 속였구나. 달리던 비표의 몸이 벼랑간 시야에서 사라졌다. 한 길이 넘는 단장을 뛰어넘어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었다. 도균도 이에 질세라 몸을 솟구쳐 단장 안으로 뛰어넘어갔다. 그런데 착지한 순간 도균은 당황했다. 비표가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비겁한 놈. 도균이 한 발 앞으로 내딛는 순간이었다. 그때 비표는 단장 바로 곁에 심어져 있는 큰 나무 뒤에 숨어 있었다. 예상대로 도균이 뒤쫓아와 단장을 뛰어넘자 번개같이 내달아 50근이 넘는 동추로 도균의 뒤통수를 후려친 것이다. 이놈! 퍽 소리와 함께 뇌수가 튀었다. 그런데 놀라웠다. 머리가 깨어져 뇌장이 터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도균은 고꾸라지지 않았다. 재빨리 뒤로 돌아서서 비표의 앞가슴을 움켜잡았다. 비표는 기겁초풍했으나 미리 감춰두었던 허리 뒤춤의 비수를 뽑아들어 도균의 목을 향해 찔렀다. 도균의 목에서 선혈이 뿜어져 나온 것과 비표의 갑옷자락이 떨어져 나간 것은 동시의 일이었다. 비표는 땅에 쓰러진 도균의 목을 베어들고 나서 다시 단장을 뛰어넘었다. 관문 위에 서 있는 범계를 향해 도균의 목을 높이 치켜 올렸다. 비표가 도균을 죽였도다. 범계는 그 같은 모습을 보고서야 단장 안으로 달아난 것이 그의 계책이었음을 알고 안도의 숨을 몰아쉬었다. 관문 안의 병사들 사이에 함성이 터져 나왔다. 동시에 관문이 활짝 열렸다. 해숙과 모강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 대장을 잃은 도균의 수하 군사들을 몰아쳤다. 이에 도균군은 죽는 자가 열에 7, 8명은 되었다. 범계는 관문 안으로 들어온 비표를 맞이하며 하늘을 우러러 외쳤다. 이는 우리 주공의 보기시로다. 그는 비표를 데리고 진평공 앞으로 갔다. 진평공은 비표가 보는 앞에서 그의 단서를 불태우고 사관을 불러 분부했다. 이번 사태가 수습되면 비표를 제1의 공적으로 기록하여라. 도균이 죽었다고? 난영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다리에 힘이 빠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난영은 하염없이 울었다. 장차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은가? 난학이 곁에서 위로했다. 도균이 죽은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이대로 시위를 끌면 우리만 불리하니 오늘 밤 북문을 일제히 공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난영이 눈물을 거두며 결연히 말했다. 좋다. 오늘 밤 삼경을 기해 북쪽 관문을 불사르고 고궁 안으로 쳐들어가자. 고궁 북쪽 관문의 수비 책임자는 한무기와 한기였다. 그들이 군사 점호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였다. 벼랑간 바깥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적군이 속어를 몰고 와 화전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속어는 사다리 병차요, 화전은 불화살이다. 한무기와 한기는 놀라서 뛰어나가 상황을 살폈다. 과연 난영군은 관문 밖에 높다란 속어를 배치하고 그 위에 올라가 일제히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었다. 마치 불꽃놀이라도 하듯 하늘에는 메뚜기 떼 같은 불덩이들이 쉴 새 없이 날아올랐다.
이미 관문에는 불이 붙었다. 한무기와 한기는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속어를 부수려 했지만 맹렬한 불길 때문에 관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오히려 만반의 태세를 갖춘 난영군이 관문 안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다. 난학과 남방이 앞장서서 관문을 돌파했다. 고궁의 관문은 이중으로 되어 있었다. 바깥 문을 외관문이라 했고 안쪽 문을 내관문이라 했다. 한무기 형제가 지키던 곳은 외관문. 그 외관문이 깨어져 나간 것이었다. 내관문 안으로 퇴각하라. 그들은 재빨리 내관문 안으로 후퇴한 후 범계에게 사람을 보내 위급한 사태를 고했다. 그날 낮에 도균을 죽였기 때문에 범계는 모처럼 만에 두 다리를 펴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외관문이 점령당했다는 급보를 받았다. 주공께서는 범계는 급히 옷을 입고 진평공에게로 달려갔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진평공을 모시고 대위로 올라갔다. 사방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과연 외관문 일대는 대낮처럼 밝았다. 난영군은 이번에는 내관문을 향해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었다. 범계는 한무기, 한기 형제에게 전령을 보내 명했다. 우피로 만든 장막을 내관문 위에 설치하라. 이어 위서를 불러 지시했다. 그대는 남쪽 관문으로가 조무와 함께 그곳을 지키되 대신 순호를 북쪽 관문으로 보내어 한무기를 돕도록 하시오. 위서를 남문으로 보낸 것은 위서가 난영에게 투항할까 해서였다. 범계가 지휘하는 관군과 난영이 이끄는 반란군은 밤새도록 공방전을 펼쳤다. 이윽고 동쪽 하늘에서 해가 떠올랐다. 지칠 대로 지친 양군은 잠시 휴식 상태에 들어갔다. 범계는 진평공의 처소를 둘러보다가 난영군이 쏜 화살 몇 개를 발견했다. 안색이 변했다. 즉시 아들 범왕을 불러 호통치듯 명했다. 만일 난영을 물리치지 못하면 우리 부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 여기서 죽을 각오를 하고 난영군을 무찔러라. 범왕은 일찍이 난영의 숙부 난침과 함께 진나라 군대로 돌격한 적이 있는 장수였다. 누구보다도 담력이 샜다. 남문으로 나가 적의 후대를 들이치겠습니다. 앞뒤로 협공하겠다는 뜻이었다. 범계는 고개를 끄덕였다. 범왕이 다시 말했다. 중군 원수의 북과 깃발을 빌려주십시오. 좋다. 부디 승리하여라. 범왕은 어느새 중군 원수의 깃발을 들고 밖으로 달려나가고 있었다. 범왕이 이끄는 별동대는 남문을 통해 고궁 밖으로 나가 북쪽을 향해 달렸다. 범왕은 병차 위에 올라서서 부하들에게 외쳐댔다. 오늘 싸움엔 진격만 있을 뿐 후퇴는 없다. 만일 우리가 지면 나는 먼저 칼로 내 목을 치고 자결하겠다. 이 말을 들은 범왕의 부하들은 용기백배했다. 이윽고 범왕의 별동대가 난영군의 후미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때맞추어 순원이 내관문을 열고 달려나왔다. 난영은 앞뒤로 적을 맞이할 판이었다. 하지만 난영도 이에 대비한 전략을 미리 세워두었다. 내관문 안으로부터 관군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남방에게 명했다. 철엽거. 철엽거란 쇠조각으로 장식한 병차였다. 이를테면 철갑병차인데 무게가 너무 나가 이동에 둔했으므로 주로 적의 공격을 막는 수비용 장애물로 많이 쓰였다. 난영의 명령을 받은 남방은 즉각 부하들을 외관문 밖으로 내보낸 후 그 출구를 여러 대의 철엽거로 가로막았다. 이 때문에 고궁 안에 있던 관군은 한동안 외관문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난영군의 후대를 책임진 장수는 난학이었다. 그는 진나라 중군 원수의 깃발이 꽂힌 병차가 이러저리 내닫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중군 원수 범계가 친히 출전한 모양이다. 속히 가서 살피고 오라. 수하 하나가 달려나갔다가 돌아와 보고했다. 중군 원수가 출전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범왕이 왔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염려할 것 없다. 난학은 난시 일족 중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용맹스런 장수였다. 그는 곧 활과 화살통을 집어들고 병차 위에 올라탔다. 관군 속으로 뛰어들어 좌우로 마구 활을 쏘았다. 그가 쏜 화살은 하나도 빗나가는 것이 없었다. 문득 저편에서 한때의 관군이 달려오고 있었다. 장수 하나가 몸집이 크고 용모가 괴이했다. 난학의 병차를 몰던 어자가 손가락으로 그 장수를 가리키며 외쳤다. 저자가 바로 도균 장군을 죽인 비표입니다.
속히 쏴 죽이십시오. 잠깐 기다려라. 저놈이 100보쯤 가까이 오거든 쏘아 죽이리라. 바로 그때 광군 병차 하나가 난하게 병차 앞으로 쏜살같이 달려 지나갔다. 병차 뒤편에 낯익은 깃발이 꽂혀 있었다. 중군 원수의 깃발이었다. 범항이다. 그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난학은 비표보다는 범항을 쏴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바꿨다. 쫓아라. 난학은 백발백중의 명궁이었다. 게다가 거리까지 알맞았다. 화살을 날렸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화살은 범항을 맞히지 못했다. 범항은 자신의 귀 밑을 스치는 화살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뒤를 돌아보니 난학이 뒤쫓아오는 것이 아닌가. 그는 병차를 멈추고 난학을 향해 큰 소리로 꾸짖었다. 주공을 배신한 역적놈아, 내가 감히 나를 쏘았단 말이냐? 난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병차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범항을 유인하기 위해서였다. 과연 범항이 뒤쫓아오기 시작했다. 적당한 거리가 되었다. 난학은 슬며시 활시 위에 화살을 걸었다. 이제 뒤를 돌아 화살을 날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 광경을 제나라 장수 식작과 곽최가 보았다. 그들은 원래부터 난영 일행을 못마땅히 여겼다. 제장공의 명으로 마지못해 참전하기는 했으나 그들이 공 세우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난학이 범항을 죽여 큰 공을 세울 것을 생각하니 샘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자기네 앞을 지나는 난학의 병차를 향해 크게 외쳤다. 난영 장군이 죽었소. 그 소리에 난학의 병차를 몰던 어자는 크게 놀랐다. 고개를 들어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 순간이었다. 전속력으로 달리던 난학의 병차가 길을 벗어나 커다란 회나무 밑둥을 들이받았다. 바퀴가 빠져 달아나며 병차는 눈 깜짝할 사이 뒤집혀졌다. 병차는 박살이 났다. 다행히 난학은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 기어서 병차 밑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그의 운은 여기서 이미 다했던 모양이다. 뒤쫓아온 비표가 비호처럼 달려들어 수레 밑에서 기어나오는 난학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끝내 난학은 팔다리가 잘려져 나간 채 숨을 거두었다. 난학의 죽음 소식에 난영은 대성통곡했다. 아, 하늘은 과연 나를 버렸도다. 그는 더 이상 싸울 여력도 마음도 없었다. 퇴각하라. 돌아갈 곳은 오직 한 곳뿐이었다. 난영은 군사를 수습하여 고국으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이때 제나라 장수 식작과 곽최는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각기 위나라와 진나라로 도망쳤다. 강성 수비에 가장 큰 공을 세운 범항은 군대를 몰아 난영의 뒤를 추격했다. 순씨의 당주인 순호도 가세했다. 그들은 병차 300승으로 고곡성을 포위했다. 난영은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다. 처절한 저항이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그 사이 10여 차례의 싸움에서 고곡성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다. 군사도 태반이나 전사했다. 난영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마침내 고곡성은 함락되었다. 그날 고곡의 관장 서우는 칼을 입에 물고 자살했다. 난영과 남방은 광군에게 체포되었다. 몸에 결박이 지워지는 순간 난영은 남방에게 자주 어린 탄식을 토했다. 내가 신유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이런 처지가 되었구나. 범항과 순호는 이들에 대한 처리 문제를 놓고 의견을 달리했다. 굳이 죽일 필요까지 없소. 함거에 태워 강성으로 데리고 갑시다. 이런 순호의 의견에 범항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 주공은 성격이 우유부단하시오. 난영이 애걸하면 목숨을 살려줄지 모르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헛고생을 한 셈이오. 그날 밤 범항은 신복 부하를 시켜 난영의 목을 밧줄로 졸라 죽였다. 그를 도와 강성을 쳤던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처형했다. 이로써 7대에 걸쳐 진나라 명문 귀족으로 권세와 영화를 누려왔던 난씨 일족은 완전히 몰살당하고 말았다. 다만 남방만이 범항의 움직임을 미리 눈치채고 송나라로 달아남으로써 겨우 목숨을 구했다. 훗날 한 사신은 시로써 난씨 일가의 몰락을 노래했다. 남비는 환숙의 스승이었고 난지는 진문공을 도와 폐업을 이루었도다. 난서대에 이르러선 조순과 더불어 진나라 세도를 잡았으나
난염은 부귀만을 탐하다가 마침내 가문의 공운을 잃었도다. 난영이 재기를 시도했으나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말았구나. 모름지기 집안을 유지하는데도 법도가 있으니 난시 일족의 흥망으로서 자손을 가르칠지어다.